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굿모닝 인포맥스 2부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경제 이슈를 좀 들어볼 텐데요. 권혁준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요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소상공인 분들, 뭐 하시던 일을 좀 접는다 이런 네. 소식들을 좀 자주 듣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 퇴직금 성격이 좀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노랑우산 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던데 네. 지금 뭐 그 분위기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소상공인 분들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폐업 전수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노란우산 공제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퇴직금 같은 명목이거든요. 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퇴직금이라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노란우산 공제를 들어서 그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폐업했을 때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란우산 공제에서 이런 폐업 사유 공제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 더 증가됐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증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폐업 사유로 인해서 나오는 그 공제금 규모도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지금 그래프 나오는데 아, 저게 네네네. 지급을 저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폐업이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예, 거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그만큼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요즘에 중국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 것도 네. 하나의 뭐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맞습니다.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그렇죠. 저는 동의하는데 테무랑 알리 지금 모든 이슈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일단 테무나 알리 그런 중국 전자상거래 앱에 네. 실제 이제 월간 활성화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월 달에요. 이게 333만 건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717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거의 110배 늘었고요. 와. 테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8월 달에 한 네. 52만 명 정도 가입자 수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한 570만 명, 10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테무와 알리를 이제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이 왜 사용하냐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낮은 가격이죠. 두 번째가 배송이 빨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직구라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많이 개선을 해서 뭐 3일 안에도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마케팅.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그 메타 플랫폼을 살린 회사가 테무다. 왜냐하면 테무가 광고비를요 지난 한 해에 17억 달러 썼습니다. 한 2조 한 2천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는 12억 달러, 네. 17억 달러 중에서 12억 달러를 이제는 그 테무가 이 메타 플랫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메타가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메타 그러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네. 페이스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메타 플랫폼을 살린 게 테무다라는 말이 사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 정도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것을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쏘아신 거죠. 나에게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실 텐데 이런 현상에서 본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조금 이런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이제는 물류 창고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자상거래업이 커지면은 네. 같이 커질 수 있는 이제는 산업분들이 창고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 창고 영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작년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첫 흑자입니다. 사실상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쪽 이커머스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학생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쿠팡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상 빠른 배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를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는 와우 클럽인데 와우 회원인데 왜 와우 회원이냐? 쿠팡에 빠른 배송이거든요. 그쵸.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와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팡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서 우리나라에 물류센터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쿠팡은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테무와 알리의 그 단점은 뭘까?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물류창고예요. 현재 없거든요. 테무랑 알리는요. 우리나라에 근접한 뭐 위아이라든지 웨이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는 건너오는 거거든요. 가장 근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바다 건너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테무와 알리는요. 우리나라에 물류창고를 세워야 됩니다. 일단.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물류창고를 세우는데 첨예적인 금액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물류 회사랑 콜라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가 사실 단점이 뭐냐 그러면 물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CJ 대한통운이랑 힘을 합친 거고. 그런 특히 관점이 본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물류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승계 작업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이런 물류 업계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테무 알리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배송 빨아서 우리가 뭐가 좋겠어요?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러한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물류 쪽이랑 결제 쪽이 이제 아마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어쨌든 요거 때문에 더 힘들어진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뭐 정부도 여러 대책들을 좀 내놨다고 네. 보고 있는데 그 대책들이 좀 통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도 뭐 정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게 이제는 지배적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정부가 요즘에 내놓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또 전기요금 특별 지원 할인입니다. 이게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에 이제는 그 환급을 해줘요. 전기 요금에 네. 대해서 물론 뭐 전기요금을 내려주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금융과 관련돼서는 이자 캐시백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은행들이 민간 금융 지원이라고 해서 이자 캐시백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안대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금융권 이자 환급도 있어요. 그래서 대안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자 환급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민생금융 은행권에서 했던 거는 은행들을 주도로 해서 한 2조 원 정도 재원 마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말들은 많죠. 사실 은행권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은행을 갑자기 목회자를 구냐. 대표적인 PBR, 저 PBR 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굉장히 많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네. 뭐 관심을 많이 가시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 PBR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은행주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정책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민생금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앞으로의 좀 혼란함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아간다 그러면 이런 투자와 관련된 많은 인사이트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구역을 해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1억 300만 평. 아, 예. 저는 지금 감도 잘 안 오는데 요 내용 좀 정리를 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군사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군사 시설에 대해서 보호를 좀 풀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에 개발이 들어가겠다. 아, 개발까지요? 네, 그렇죠. 개발이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개발이 묶여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 성남, 그러니까 서울공항이죠. 아, 네. 네, 성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자체가 이제 고도 제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있어도 일단 그 근방에 있는 보호 구역이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네.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국방장관이 매년 일부분을 해제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대폭적으로 크게 이제 해제 지역이 풀리는 건데 해제가 되는 건데 여의도 면적의 117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땅이 이제는 조금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크게 세 가지예요. 비행장 주변, 네. 그다음에 이제는 접경 지역 보호구역, 그다음에 민원이 좀 많은 곳. 이 세 가지 트랙에서 여기에서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 해제 기억이 많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행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을 해제하지, 그러니까 고도 제한은 있어요. 있긴 네. 있는데 그 안에서 원래는 이제는 사실상 개발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과 회의 없이 협의 없이 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고무적인 일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 그래프를 통해서도 지역들이 좀 살짝 나왔는데 네. 어떤 지역을 좀 특히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강남이에요. 강남이요. 강남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성남 비행장 그러니까 서울공항 같은 경우가 그 지역에 같은 경우는 서초구, 강남구, 그다음에 성남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포함이 됐었군요. 포함되죠. 그러니까 내곡동 저희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내곡동 훈련장 갔었거든요. 강남구 있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 가면 산밖에 없어요. 내곡동은 진짜. 알죠. 예, 거기 올라가는 길 뭐 정말 맞아요. 산밖에 없고 그 훈련 받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기도 사실상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 제약이 이제 풀릴 지금 써져 있습니다. 강남 네, 3구에 대한 그러니까 내곡동, 세곡동 이쪽 지역이 지금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서울공항 근처의 성남 쪽, 그래서 뭐 분당구라든지 수정구 쪽, 요 정도에서 이제는 뭐 고도 제한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군사시설 해제가 되다 보니까 뭐 신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증축도 할 수 예.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지금 또 곽강을 받고 있는 게 구룡마을이죠 또. 왜냐하면 또 그쪽에도 예. 구룡마을이 뭐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는 아시겠지만 DH 퍼스트티어 아이파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디퍼와 예, 아시겠지만 이게 세 개가 물량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100만 명이 넘었다고. 100만 명이 몰렸던 예. 청약 취소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할까 말까 저도 고민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구룡마을이 그 개포동 바로 밑이거든요. 그렇죠. 개포동이고 그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데인데 사실상 이제 그쪽 지역에 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곡동, 세곡동이라든지 개포동이라든지 막 지금 아마 지금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막 고도 제한 아니 그 보호구역, 군사 보호지역 해제가 됐다고? 그럼 아마 거의 땅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업계진 이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본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포천, 양주, 연천 이런 쪽,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산, 세종 쪽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 이제는 보호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무적이다. 그리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개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신다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근데 안보는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것과 이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부동산 투기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요런 어떤 시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안보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알아서 뭐 국방부에서 잘 아마 고려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경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일단 저는 지금이 적정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기 뭐 투자가 되려 그러면 일단 매크로 환경이 받쳐줘야죠. 그러니까 뭐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에서 부동산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부동산 상승기에 이거 해버리면은 비판 많이 받거든요. 사실 또 투기 수요가 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멀어지고 있는. 물론 뭐 떨어지겠죠. 이번 연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분명히 시그널이 나오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지만은 점점 지금 시간 갈수록 그게 좀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에서야 이런 이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 적정한 타이밍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정부가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뭐 투기 수요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고도 제한 만약에 군 비행장 근처는 고도 제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뭐 이게 다 풀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인사이트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번 그 군사보호 지역 해제 이 이슈를 다루는 그런 관점,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요. 이렇게 다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